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종민 변호사입니다. 네, 박정훈 대령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뭐 재판 준비하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종섭 장관이 도망가는 바람에 상당히 좀 정신적 충격을 받아가지고 한동안 좀 힘들어서 어제도 좀 심리 치료를 받고 그런 상태입니다. 입술이 터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전략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봤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억울함이 이제 뭐 극에 달했다. 이제 본인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뭐 이종섭 장관 주범격이죠. 그분은 유유하게 호주로 출국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이제 뭐 그런 감정적으로 좀 컨트롤하기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본인은 지금 피의자 신분이 되어 있는데 이 핵심 인물인 이종섭 장관은 따뜻하고 살기 좋은 남쪽 나라 호주로 간다. 자, 이종섭 대사가 어쨌든 핵심 수사 대상인데요. 그리고 또 국방부 장관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도 국회 상임위에 나와서 본인이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제 인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줬습니다. 결국은 이 상황을 보면은 이분이 본인도 여기서 빠져나가기 어렵다 이런 뭐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영상이 있는데 저희가 한번 영상부터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네. 많은 분들이 장관에게 또는 사령관에게 그런 명명 권한이 있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세요. 법률이 우위입니까? 장관의 명명이 우위입니까? 법률이 위입니다. 예. 당연하죠? 예, 그렇습니다. 법률이 뭐라고 돼 예, 있어요? 법에 근거해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예, 법률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아까 제가 규정도 보여드리고 했잖아요. 거기 장관이 판단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아니, 그런 말씀하신 내용은 대로 없지만은, 수사기관이 예. 사실을 알면 바로 딱 신속하게 하게 돼 있죠. 근데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은 장관도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 아니라니까요. 제가 명시적으로 그 법의 각군 참모총장과 개정 취지에 대해서 해병대 말씀을 사령관을 드렸습니다. 통해서 지휘 감독한다고 자,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수사 권한이 군사 경찰이나 군 검찰에게 있을 때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휘가 가능하다는 것. 이것은 관할의 문제예요. 관할로 이미 사망 사건에는 군의 관여권이 없어요. 변호사님 이 영상 네. 어떻게 보셨어요? 좀 뭐 당연한 얘기였는데요. 지금 저 논쟁이 또 다르게 활용하려는 듯한, 그러니까 저게 이제 사망 원인 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군의 수사 지휘권이 없는 거 아니냐, 네. 지휘관에게. 뭐 저희의 주장이었죠. 그렇게 되면 이제 두 가지 파급 효과가 있는데 뭐냐면, 그러니 그런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고 그 명령에 불복했다고 그래서 항명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주장했는데요. 최근에는 또 이제 저기에서 기회를 잡으려고, 그러니 직권남용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직권이 없으니까. 그런 논리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가 봐요. 여기저기서 그런 전제 하에서 지금. 근데 권한이 없는데 개입하면 그것도 직권남용이잖아요. 그게 이제 법리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직권이 없을 때는 직권남용도 안 되죠.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일반적 수사지휘권 범위 안에 드느냐, 이게 법률적 쟁점이 될 겁니다. 이제 일반적 수사지휘권 안에 드는데 그 수사지휘가 정당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직권남용이 되는 거고요. 아예 일반적 수사지휘권 범위를 벗어난다 그러면 직권남용도 항명도 안 되는 거죠. 그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최근에 이제 부각되기 시작한 쟁점이에요. 대통령도 뭐 직권남용이 안 되고 장관도 직권남용이 안 된다. 그 논거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수사권이 민간 경찰에 있으니까 뭐 수사권이 있어야 수사 지휘도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러니 직권을 남용할래야 남용할 직권 자체가 없다. 거기까지는 뭐 자기들에게 유리한 해석이죠.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 있어서 있지도 않는 수사 지휘권의 근거에서 발령된 명령은 무효 아닌가요? 그럼 항명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박정훈 대령의 그 죄라는 게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건
초반부터 이제 사건 초기부터 계속 주장했던 겁니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 군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법률의 무지라고 맹비난을 했죠. 왜냐하면 지휘권이 있지 않느냐, 수사지휘권이 왜 없다는 거냐. 이제 지휘권은 있는데 독립성 보장 때문에 함부로 끼어들면 안 된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요. 또 이 영역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관 범죄, 그러니까 입대전 범죄랄지 성범죄랄지 이 사망 원인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 자체가 안 된다, 이런 주장도 가능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는 두 단계의 이제 논리를 전개하고 있죠. 하나는 뭐냐면 이 3대 이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권 자체가 미치지 않는다. 또 좋다, 양보해서 수사 지휘권을 미친다 하더라도 그럼 독립성 조항, 군사경찰 직무법 시행령에 있는 독립성 조항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두 가지 논리를 다 전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적 수사지휘권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직권남용도 안 되지만 항명도 안 되는, 그러나 일반적 수사지휘권의 범위에는 드나 독립성 조항을 위반한 거라고 보면 직권남용은 되고 그러나 항명은 안 되고, 이런 논리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이게 뭐냐면 그 법을 그때그때 자기들 유리한 대로 상황에 맞게 해석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관되게 해석해야죠. 일관된 해석, 물론 거기에 대한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기 때문에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그래도 일관된 논리에 따라서 일관되게 주장을 해야지, 유리할 땐 이렇게 주장하고 불리할 땐 저렇게 주장하는, 그것도 국가기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변호인이야 그 변호를 위해서 가정적 또 예비적 주장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국가기관에서 어떻게 그렇게 예비적 주장들을 하는지 최근에 와서 그런 경향들을 보면서 좀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항명이 안 된다고 주장했더니 그때는 그렇게 일반적 수사지휘권으로 모든 게 가능하다, 이첩보리도 가능하고 심지어 이첩 대상자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해오다가 이제는 이제 아예 수사권이 없으니 수사 지휘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직권남용도 안 되지 않냐라는 일종의 궤변을 늘어놓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도 없어지지만 본인들의 직권남용도 없어지니까 본인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잔꾀를 그렇죠. 잔꾀죠, 잔꾀. 네. 그런데 이제 잔꾀의 연장선상에서 좋아, 그러면 직권이 없다면 직권남용도 안 되고 직권에 근거한 명령이 무효니까 항명도 안 돼야 되는데 그 항명엔 또 다 이상한 논리를 펴요. 뭐냐면 그러면 수사지휘권은 발동될 수 없지만 그냥 일반적 군정권에 근거한 명령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군지휘권 그거는요, 이 사법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뭐냐면 사법, 수사나 재판에 관해서는 조직법적 근거만 있어서는 안 돼요. 작용법적 근거가 있어야 명령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군판사에 대해서도 명령할 수 있게요? 조직법적 그렇죠. 근거. 그게 아니고 이런 개별적인 그 사법 영역에 있어서는 조직법적 근거만으로는 안 됩니다. 작용법적으로도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사에 대해서 지휘할 수 있다. 그래서 수사 지휘권을 부장하고 있는 거지. 만약에 수사 지휘권이 조직법적 근거에 따라서 그 규정이 필요 없다면 수사 지휘권은 왜 규정해놨겠어요? 법이 필요가 없죠. 법이 필요 없죠. 법이 명령에 의해서 다 그렇죠. 진행해버리면 되는 그래서 대통령이니 높으신 분이니까 다 명령할 수 있다? 그건 아니죠. 그게 법치국가 원리에도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조직법적 근거만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침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법치주의 기본 원리 아닙니까?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조직법적 근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작용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쉽게 설명드리면요, 뭐 군이든 공직사회든 행정기관이든 보편적 형법 체계가 우선인 거고 지휘 명령 계통의 그 조직 논리는 후자에 속한다, 후순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해 8월에 국방부가 최상병 사건에 이제 경찰 이첩을 보류시켰는데요. 그 배경에 대통령의 의중이 있었다라는 정황 증거가 있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게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제 그동안에도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이제 MBC 보도로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 이제 제가 그것을 정의하길 역사적 사건 4가지 사건을 시간 순으로 나열해 보면
대통령의 경로는 이제 설이 아니고 기정사실, 역사적 사실로 볼 수 있다는 건데 뭐냐면 첫째 7월 31일 날 2023년 7월 31일이죠. 11시에 용산에서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1시 45분에는 대통령실에서 장관에게 전화가 갔습니다. 그 다음에 11시 57분에는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했죠.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려준 게 당일 17시에 군사 국방비서관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과 전화하면서 이런 모든 부분을 알려준 거거든요. 네 가지 퍼즐이 다 맞아떨어진 거예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일부가 부족했을 때는 유력한 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제 네 가지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졌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 퍼즐, 네 가지 역사적 사실을 기반해서 보면 대통령 경로는 이제 설을 넘어서, 그것도 역시 역사적 사실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의견서를 낸 거죠. 게다가 이 네 가지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이것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도 또 네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가 있다. 뭐냐면 안보실에 보고해달라는 군사보좌관의 문자, 해병대 사령관은 득달같이 국방비서관한테 전화를 하죠. 그리고 사건이 한참 조사본부로 이관하니 많이 하는 그런 갈등 상황에서 그 국방비서관이 또 김계한 사령관과 장시간에 통화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첩이 강행된 이후에는 등장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임종득 2차장이 불쑥 등장을 해서 7분 51초라는 긴 시간에 통화를 하거든요. 네네. 대통령실의 그 여러 관계자들이 이 문제에 끼어들어 있다라는 것도 이 네 가지 역사적 사실 플러스 또 네 가지 정황 증거 이런 것들로 보면 뭐 논리칙을 가동해서 합리적으로 해석해 보면 대통령의 경로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팩트들이죠, 그게. 그렇죠. 뭐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대통령의 의중 없이 장관에게 전화한다. 이건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조태영 그 안보실장 했던 말을 다시 재인용하자 보면 대통령실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 게 가장 공정한 거다라고 스스로 언급한 게 있어요. 작년 8월 30일 운영위원회에서. 근데 이제 관여했다라는 게 여러 방면으로 관여가 됐다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조태영 안보실장의 말을 그대로 대입해 보면 엄청나게 많은 관여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굉장히 온당치 못한 행동을 한 것이죠. 네. 대통령실이 이제 개별 그 독립기관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에 속해 있는 비서입니다. 그렇죠. 비서 조직이라는 것은 통괄적 책임이 대통령한테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비서가 전화하는데 사장 지시 없이 전화하는 비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자, 이제 한편으로 이제 이종섭 대사 그 출국 여부를 보고 대통령실하고 이제 공수처 간에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진실 공방이라기보다는 예견돼 있던 공격이라고 봅니다. 공수처에 대한. 이게 저는 총선이 끝나고 예를 들어서 총선이 집권 여당의 완승으로 끝나면 이 공수처에 대한 공격은 파상적일 거다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게 좀 당겨진 거죠. 네. 진실 공방이라는 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사기관과 수사받는 대상자들이 어떻게 진실 공방을 합니까? 그런데 힘이 압도적으로 그 대통령실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강한 힘을 가지고 수사에 개입하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두 가지 대통령실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고발이 엉터리다. 다음, 공수처는 제대로 된 수사를 안 하고 있다. 언제부터 대통령실이 공수처의 감독기관이 됐습니까? 이것이 이 사태의 또 다른 법치 파괴 현상입니다. 공수처라는 적법한 수사권을 갖는 기관을 대통령이라는 행정기관에서 쥐락펴락하고 그걸 감독하려 들고 비난하고 또 어떤 사람들을 사주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공수처에 대한 고발장이 들어가고 이건 뭐냐? 결국 그들은 비유하자면 제가 이런 비유를 했는데요. 주식에 물타기 같은 걸 하는 겁니다. 이 해병대 사건에서 자기들이 부당 개입, 불법 개입한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잘못을 인정하고 손절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물을 타요. 판을 더 키우겠다는 얘기죠. 정치적 분쟁화해서 총선을 통해서 정치적인 승리를 거두고 그 승리의 깃발을 이 사법질서, 사법사건에 꽂겠다는 거예요.
매우 온당치 못한 짓거리입니다. 이거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행정과 사법의 영역인데 이런 부분들에서 정치적 물타기를 한다. 법률적인 독립기관을 대상으로. 이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치주의 위반이라고 하시는데 결국은 이 기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국기문란으로 그렇죠. 확대해석될 수 있는 거죠. 이거 자체도 굉장한 게 헌법 파괴행위라니까요. 공수처라는 것이 지금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뿌리는 뭡니까? 우리 사법체계의 많은 문제점들, 노정됐던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적 결단하에 만들어진 국가기관이에요. 공수처라는 것이. 아니 고발이 적절한지를 왜 대통령실에서 따지며 수사가 늦었느냐 빨랐느냐를 왜 대통령실이 따집니까? 그렇죠. 수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부에서 어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무슨 정보를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게다가 지금 그 공수처발로 나온 대통령 개입 그 명확한 매우 핵심적인 증거가 나오니까 이제는 또 뭐 왜 수사 비밀을 누설하냐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그게 대통령실의 살 일입니까? 대통령이란 최고 권력자가 자기의 치부가 드러났으면 해명해야죠. 그 11시 45분에 통화 누가 했는지 해명하면 됩니다. 네. 그 비서관이 했는지 대통령이 했는지 대통령이 했다면 야, 그 국방장관 밥 한번 먹자라고 했는지 내용을 공개하면 될 거 아닙니까? 국가기관이 법치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기관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최고 통치자가 특히나 그런 것들을 공개하지 않고 공개했다는 이유로 국가기관을 맹공격하고 그러면 그동안 뭐 차장검사 티타임은 뭐였습니까? 수도 없는 많은 수사 정보들이 검찰 발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하고 그때는 다 괜찮았고 자기들이 하니까 괜찮았고 공수처가 자기를 공격하니까 발끈해가지고 이런 행태들이 국민들을 지금 분노하게 만드는 거죠. 네. 이종섭 대사 이야기를 좀 더 해봐야 되는데요. 이종섭 대사는 뭐 귀국하러 가면 당장 귀국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게 크게 중요한가요? 귀국의 유무 문제가? 저는 이런 비유를 하는데요. 시어머니가 밥상에 앉은 파리를 날리니까 쫓으니까 며느리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머님 그 파리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쫓습니까? 네. 파리를 쫓는 이유가 파리가 많이 먹기 때문입니까? 파리가 병균을 옮기기 때문에 쫓는 거 아니에요. 이종섭 장관의 대사 출국을 왜 문제 삼고 있습니까? 피의자를 중요 국가 대표로 선발해서 보냈다라는 인사권의 남용을 가지고 문제 삼는 거예요. 네. 들어오고 마느냐는 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출국 금지 대상자가 이런 식으로 출국을 풀고 나가고 나간 다음에는 언제든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면 재벌 총수들이 출국 금지 당할 이유가 있습니까? 법이라는 건 형평을 떠나면 그것이 위법적 요소가 노정되는 거죠. 전례가 없고 형평에 어긋나는 짓거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잘못을 인정하고 그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호주 대사를 하면서 아무 때나 들어오겠다? 군관장 회의 때 들어오겠다? 좀 장난치는 거죠.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뭐예요? 피의자를 도주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주시킨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국민적인 그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더 화를 돋구는 거죠. 지금 언제든 들어오겠다? 우리가 뭘 잘못했냐? 어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출금을 하고 다시. 그 호주 대사 임명을 취소하고 복귀시켜서 출금을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지. 나가서 언제든 들어오겠다? 너희들 준비 안 됐으니까 너희들이 잘못이야? 야, 언제부터 그 피의자가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권력을 등에 업고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을 등에 업고. 그래서 제가 한때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사 임명권을 남용해서 범죄인을 도피시킨 것을 저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기억나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승만 정권 때도 한 번 있었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있다. 그리고 신성모 전 국방장관을 저 주일대사로. 이 참 대통령과 국방장관 주일대사냐 호주대사냐만 차이가 있지 전례가 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또 이승만 대통령 좋아하니까. 이거는 상식 밖의 짓이죠. 이 본질을 보면 범인 도피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공범으로 의심되는 분이 국가 최고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아니, 호주 대사가
그 범죄인 도피하라고 그 대사 임명권을 줬습니까? 그들은 여러 가지 변명을 하지만 그 변명 중에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변명이 어디 있습니까? 뭐 지금 한시라도 업무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고? 아니 1년 3개월밖에 안 됐다면서요. 지금 다시 들어오신 대사님께서. 그리고 무슨 호주에 불효불급한 업무가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궤변이죠, 궤변. 호주가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대한 그런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장관이 무작정 귀국은 부적절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언론 그리고 이종섭 대사 본인조차도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대통령실이 이종섭의 귀국을 막는 가장 중요한 지금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표현이 대통령실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매우 부적절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누구나 다 안다니까요. 국민 대부분이 심지어 그렇게 여당을 지지하는 많은 이 그 우성향 매체에서도 공격하잖아요. 원칙이 어긋나니까. 다 뻔히 아는 일을 이렇게 부적절하다고 또 공격을 한다니까요. 아니 잘못은 자기들이 했어요. 그런데 왜 그 잘못을 남한테 했다고 하냐고요. 예. 아니 피의자를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게 잘못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사건에서도 수사 진행 상황 때문에 피의자들이 옴짝달싹 못하고 해외에 못 나가는 일이 부지기수예요.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하겠다면 저도 찬성이에요. 그런데 왜 또 이 일에 불쑥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만 또 예외를 인정해가지고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종섭 장관과 관련된 무수한 논평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호주 대사의 안위에 대해서 출국 여부에 대해서 멘트하는 기관입니까? 아니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네, 도둑이 재발절연격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일각에서는 이제 대통령실이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검법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특검법을 통과시키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는 신뢰하고 있고요. 그동안 신뢰하신다? 진행되는 네. 모습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많은 것들을 확보했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나 지금 공수처가 상당히 대통령실로부터 시달림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잘못하면 공수처에서 박정훈 2가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걸 정치적인 투쟁으로 생각하면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공수처장 바꾸고 이 수사팀의 약점들을 어떻게든 밝혀내서 역공을 해서 이 수사를 좌초시켜버리겠다라는 거대한 플랜은 이미 오래전부터 서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나 다만 이제 총선 전국에서 그게 생각보다 일찍 노출된 것 뿐이지 그들의 계획은 어찌 보면 총선의 완승, 그 다음에 공수처장을 자기 신복으로 앉히면서 역공, 이게 플랜이었을 텐데 지금 총선의 향배가 애매해지면서 그 전략이 미리 좀 노출된 것 뿐이지 그래서 불행 중 다행이다. 이미 저들의 전략이 만천하에 공개됐으니까 아무리 극악무도한 그 세력이라 하더라도 이미 드러난 뻔한 수를 가지고 무리수를 두진 않겠지. 그런 생각이어서 저도 이제 공수처가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린 게 뭐냐면 공수처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그 파상 공세 지금 보면 전례를 찾을 수가 없어요. 대통령실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 무슨 그 고발이 엉터리라는 둥, 뭐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둥, 뭐 수사 정보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맹폭을 가하고 그거에 동조하는 세력까지 다 이렇게 모여. 그래서 병력이 배치되는 모습이 눈에 보인다니까요. 전투를 또 2차전을 치르기 위해서 병력을 배치한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제가 박정훈 대령 2가 나올 수 있다라고 걱정했던 게 그런 겁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공수처를 제대로 수사하도록 지켜줘야 된다. 이건 결국 이제 국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총선의 문제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조직적 한계, 또 여러 가지 정치적 한계 이런 것들로 보면 특검이 반드시 발동이 돼야 맞는 건 같아요. 왜냐하면 공수처라는 조직 자체가 굉장히 작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수사해야 되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핸드폰만 해도 지금 한 30대 이상을 압수한 것 같아요. 그럼 그걸 분석하는데 이 공수처 이 팀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그 여러 가지
쟁점되는 사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물리적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그런 그 힘의 부침, 또 물리적인 그런 인적 그 자원의 부족,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커버해주기 위해서는 특검이 적절한 때 발동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우리 최상병 관련 이 수사 관련자들을 공천을 줬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만약에 국회의원이 돼서 돌아온다, 국회로 돌아온다, 그러면은 또 이 수사에 대해서 어떤 나쁜 요인으로 작동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목적하에 공천을 했다라고 의심할 만하죠. 관련자들 중에 그 신범철 차관, 신범철 차관, 임종득 2차장들을 다 당선이 가능한 지역에 단수 공천을 했다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게 물타기라 그러는 거예요. 네. 최초의 해병대 사건과 박대령에 대한 엉터리 항명 뒤집어 씌움, 이것이 잘못된 선택이고 폭락했다고요. 주식으로 말하면. 그럼 손절하시라고요. 그런데 거기다 물을 타요. 한 번만 이겨라. 네. 한 번만 이겨라. 그러니까 총선을 통해서 이기면 이 사건을 덮을 수 있다라는 착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뭐 정치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지만 총선이 그 국힘의 여당의 완승으로 끝날 것 같은 예상이 됐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 사건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진실이 있기 때문에. 설사 총선에서 이긴다고 해도 사법 절차가 어떻게 총선을 통해서 뒤집어질 수 있나요? 진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보고 증언하고 있는 게 있고 나온 증거가 있는데, 그건 굉장히 온당치 못한 처사입니다.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제발 물타기 하지 마세요. 그냥 손절하십시오. 잘못한 거 인정하고 사법 절차에 맡기고 손을 떼셔야지 계속 물타기하고, 그러면 또 그 2차전도 치면 또 3차전을 끌고 나가면서 또 물을 더 부을 건가요? 이거는 계속해서 그 악수에 악수를 거듭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는 것이고, 그 고통의 이제 정점에 서 있는 게 이제 박대령인데, 네네. 이분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이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래서 지금 참다 이제 대통령 개입이 거의 굳어진 이 시점에 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참지 못해서 그 구속영장을 청구한 그 검사를 역으로 지금 허위공문서 작성, 감금 미수로 고소하는 지경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김정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